현재 미국에서 판매 기록을 경신한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보며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까지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드누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내에서 전생에 한국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남다른 한국 사랑을 하며 지내왔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본 혼다의 자동차를 타고 계셨고 차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저는 워낙 어린 시절이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만 잠겼었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아버지께서는 한국차를 탔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하실 뿐이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함께 사고를 당한 차량 중에서 한국의 자동차를 타고 있던 남성분은 경상만 입었고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만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셨고 어린 남동생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저희들은 졸지에 어머니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혼자서 저희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국산 차를 타고 있던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말씀을 듣고 나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생겼고 과연 독일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고 배우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특히 당시에는 한국의 문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음악을 들으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음악은 힘들 때 희망을 주는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일어처럼 딱딱한 발음이 아니고 동글동글한 한국의 부드러운 발음 덕분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저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저는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나 기술은 전부 다른 나라를 베낀 것이고 결국 독일이나 중국 등의 경제대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라며 한국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이고 정주영이 배를 먼저 수주한 후에 조선소를 건설한 일화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례없는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중국계 독일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뿌리인 중국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친구가 저를 향해 한국은 다른 나라를 베낀 나라다라고 말했을 때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빼앗으려 한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아직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누가 누구를 베낀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조선업 성장 과정은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배를 한 척도 만든 적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다며 외국 기업의 배를 먼저 수주받고 그 후에 조선소를 세우며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일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라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한국 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 했다고 치부하는 건 큰 오해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K-POP나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친구의 비판이 사실보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저를 질투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의 발전과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공학 수업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첫 학기 수업 중 교수님께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설명하시다가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를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독일차가 항상 최고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직접 한국 자동차들을 칭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 자동차들이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수준을 넘어 안전성과 연비, 그리고 최신 기술 도입 면에서 독일차를 능가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들이 충돌 테스트에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전기차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과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의존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쌓아 올린 결과라고 하시더군요. 교수님은 현대 자동차가 처음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현대 자동차가 1990년대에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막대한 투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들이 가진 끈기와 노력에 더 큰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추천받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지 등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잃었던 교통사고의 기억 때문에 안전성에 민감했던 것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존경심을 더 키운 이유였어요. 지금은 한국 자동차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독일차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공학자들과 그들의 철학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졌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배운 후 저는 그 놀라운 발전과 기술력에 감탄하며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지만 제 독일 친구들은 처음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한국차는 후진차야, 독일차가 최고지 라며 고개를 저었고, 심지어 교수님께서 한국 자동차의 장점을 설명한 걸 두고도 교수님이 좀 이상한 것 아니냐? 는 말을 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자라면서 독일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는 한국 자동차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가 단순히 싸고 적당히 쓸만한 차로만 인식되는 게 너무 답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의 태도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더 이상 한국차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전기차에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고 주행 거리와 충전 효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여전히 배터리 문제와 효율성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그야말로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며 일본과 독일 브랜드들을 제치고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은 뉴스에서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몇 주간 판매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며 제가 배웠던 한국 자동차의 우수성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독일 친구들 역시 더 이상 한국 자동차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은 현대 아이오닉 6가 정말 잘 나왔더라거나. 기아 EV9은 진짜 독일 차들보다 더 멋지게 생겼어 같은 말을 할 정도예요. 독일의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도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고 제가 한국의 기술을 공부하는 걸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직접 그 기술을 배우고 경험하며 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확고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발전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 그 자체라고 믿습니다.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 이야기를 더 깊이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주영 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셨고 한국의 산업혁신을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무리 들어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기업에 배를 먼저 수주한 후 그 돈으로 조선소를 세워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배가 먼저냐, 조선소가 먼저냐라는 질문을 뒤집은 그의 용기와 결단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죠. 또한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이야기들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폰이라는 차를 국제시장에 내놓았을 때 서구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현대자동차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독서를 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당시엔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지만 그는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온갖 난관을 극복해냈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가능하게 한 정신 그 자체였다고 느꼈어요. 이런 일화를 공부하면서 저는 정주영 회장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이끈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조선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 발전은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과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의 경영 철학과 인생관에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특히 이봐 해봤어라는 그의 말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떠올리며 용기를 얻게 되는 문장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정주영 회장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제 기술과 열정을 쏟아보고 싶다는 꿈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진로를 고민하며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에 대한 배움이 제 경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졸업 후 짧게나마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 후진국에 가려고 하냐? 며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많았죠. 특히 몇몇은 독일을 세계의 중심처럼 여기며 한국이 독일보다 우수할 리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선진국일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막상 가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모든 편견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넓고 깨끗하며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공항은 제가 독일에서 봐온 어느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처리 과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친절하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정말 후진국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시간에 정확했고 시설은 깨끗하며 안전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독일에서는 종종 늦는 기차와 고장난 지하철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로서는 한국 대중교통의 정교함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인데도 방은 넓고 편안했으며 직원들은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서비스의 세심함은 독일 호텔들에서는 흔히 느끼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호텔 방에는 최신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명과 온도를 태블릿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이런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줄을 서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보였고 공공장소에서도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도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지만 한국은 단순한 규율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결코 후진국이 아니며 기술,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있어 독일보다 우수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요. 친구들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한국에서, 독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혁신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게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를 넘어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 그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야 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인상 깊은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늘 한국차를 극찬하시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게 하며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했죠. 어느 날 제가 머물고 있던 도시를 둘러보며 걷다가 우연히 한국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와 기아의 차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 위에서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들은 한층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인 한국 차를 탔더라면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지도 몰라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 차를 칭찬하신 이유를 이제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전성과 품질,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긴 그 기술이 지금의 한국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 저는 서울의 한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현대 자동차가 처음으로 개발한 포니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시작이었던 이 차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과 한국의 기술력을 향한 열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동차를 볼 때마다 느끼던 아픔이 그날은 한국 자동차의 성장과 도전을 마주하며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취업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어머니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어머니와 함께 여행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가고 한국의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즐겨주셨던 요리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프도록 느껴지면서도 이곳에서 제가 어머니와 다시 연결된 것 같은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강조하시던 안전이라는 가치도 한국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보행자를 배려하는 신호체계,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인도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기술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셨던 이유는 이런 세심한 배려와 철학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며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저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과 아버지가 강조하셨던 안전의 중요성이 이곳 한국의 문화와 기술 속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곳에 머물러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철학을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그 가치를 제가 이곳 한국에서 더 깊이 이어가고 싶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특별했던 건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양한 곳을 여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특히 제게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여행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왔죠. 어색함은 잠시였고 우리는 곧바로 한국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자신이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다음 날 그 친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전철을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직접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그 친구는 서울의 숨은 명소를 알고 있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부터 소박한 카페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친구의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한국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낀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 친구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여기서는 누구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요라는 친구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의 표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정서가 제가 느끼던 한국만의 매력이자 저를 이곳에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그 친구가 소개해준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부산의 해변을 걸으며 밤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는 너무도 편안하고 진솔했어요. 독일에서 느꼈던 관계의 거리감과는 다르게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죠. 한국 사람들과의 이런 경험들은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 같은 외형적인 요소들도 훌륭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인간미야말로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은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고 제가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결심을 굳히게 해준 중요한 인연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추억은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결국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은 단순히 여행의 추억이나 일시적인 동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귀화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귀화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이 가진 끈기와 불굴의 정신이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한층 더 향상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귀화 시험을 넘어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본사에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며 배운 지식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들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배우고 제 전공을 살려 한국의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살아도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어머니와의 슬픈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자동차와 기술력을 믿으셨고 이제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제게도 물려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게 한국은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곳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귀화 시험을 통과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는 엔지니어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은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이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꿈을 이룰 날을 그리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